I got the cash in the bag. 여기 미래를 준비하며 하루하루 성실히 노력하는 꿈 많은 여대생이 있습니다. 봄이 찾아온 3월의 어느 날 저녁, 여대생은 학교 선배들과 가볍게 술 한잔을 하고 기숙사로 돌아갑니다. 그녀는 밝게 웃으며 바래다준 선배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 됩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2012년 3월 26일 월요일 낮 12시 산시성 지양현에 사는 정씨는 이상한 문자를 하나 받습니다. 딸이 놀러 나왔다. 배달차에 치여 교통사고로 당했습니다. 정씨는 시계를 봅니다. 지금은 딸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을 시간입니다. 이유 없이 수업을 빼먹을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녀는 누가 문자를 잘못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 확인해 보니 딸의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자신은 딸이 다니는 대학의 교수이며 이름은 진혜전이라고 했습니다. 정씨는 아들을 불러 진 교수라는 사람에게 전화해보라고 시킵니다. 아들의 전화를 받은 진 교수가 말합니다. 니라닝이 지금 크게 다쳐서 빨리 수술해야 해요. 6만 위안을 가지고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세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는 바로 전화를 끊습니다. 놀란 정씨가 다시 전화해보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습니다. 잘못 보낸 문자라고 생각했는데 의문의 남자가 교수라며 딸의 이름까지 언급하자 진짜 딸이 다쳤다는 생각에 패닉에 빠진 정씨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딸이 다니는 학교에 전화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제 학생이 크게 다쳤다는 연락을 받은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학교 관계자의 말에 정씨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에는 진혜전이라는 교수님이 안 계세요. 학교에는 진혜전이라는 교수가 없었습니다. 정씨는 딸 친구들로부터 더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됩니다. 이틀 동안 딸을 만나거나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놀란 정씨는 경찰에 딸의 실종 신고를 하고 서둘러 딸이 있는 서안으로 향합니다. 니라닝, 1992년 출생, 당시 나이 20살,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으로 정씨의 하나밖에 없는 딸입니다. 니라닝의 기숙사 룸메이트에 따르면 니라닝은 토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지금 시간까지 기숙사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다고 하죠. 니라닝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먼저 대학교 주변에 있는 병원으로 갑니다. 하지만 병원에는 니라닝이라는 사람이 와서 치료를 받았다거나 병원에 입원했다는 기록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니라닝의 휴대전화도 꺼져 있어 니라닝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단서를 찾기 위해 니라닝의 친구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니라닝은 착해서 애들하고도 참 잘 어울렸어요. 딱히 누구와 싸운다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을 본 적 없어요. 니라닝의 친구들을 조사하던 경찰은 중요한 단서를 하나 포착합니다. 3월 24일 토요일 저녁, 니라닝은 같은 학교 선배 몇 명과 함께 학교 밖에서 가볍게 술도 한잔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 그녀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니라닝의 남자친구는 토요일 저녁 5시쯤 그녀와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밤 10시 이후부터는 연락이 완전히 끊겨버렸다고 하죠. 니라닝은 4학년 선배들 몇 명과 특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들은 자주 어울려 놀았죠. 24일 토요일 저녁 역시 니라닝은 4학년 선배 6명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경찰은 니라닝과 함께 어울렸던 4학년 선배들을 찾아갑니다. 저녁 9시쯤 니라닝과 간단하게 술 한잔 했어요. 그리고 9시 50분쯤이었나 자리를 끝내고 모두 기숙사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니라닝의 룸메이트는 토요일 저녁 니라닝이 기숙사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선배들과 헤어지고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니라닝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합니다. 3월 27일 화요일 오전, 니라닝의 어머니 정씨는 다시 딸의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 한 통을 받습니다. 그녀의 등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당신 딸은 지금 우리 손에 있다. 오늘 저녁 9시에 8만 위안을 가지고 시계탑으로 올 것. 니라닝이 납치됐습니다. 정씨는 바로 경찰에 이 사실을 알립니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니라닝과 함께 술자리를 했던
선배 6명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그녀는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즉 학교 안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경찰은 이 점에 주목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늦었다고 해도 학교 안에는 분명 학생들이 있었을 거다. 강제로 그녀를 끌고 가는 건 어려워. 그렇다는 건 범인은 니라닝과 알고 있는 사람이다. 경찰은 면식범의 소행으로 판단하고 니라닝 주변 인물을 중심으로 수사합니다. 경찰은 니라닝이 사라지기 전 함께 있었던 선배 6명을 불러 그날의 일을 조사합니다. 3월 24일 토요일, 니라닝을 포함한 7명의 학생이 학교 근처에서 마장을 즐기고 있습니다. 저녁 9시. 그들은 야시장에서 간단히 먹을 것을 곁들여 술을 마십니다. 저녁 9시 50분경 일행은 학교로 돌아와 각자의 기숙사로 향합니다. 그들이 헤어진 지점에서 니라닝이 지내는 여자 기숙사까지는 불과 몇십 미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기숙사 앞에서 헤어진 거죠. 달큰하게 취한 일행들이 먼저 기숙사로 돌아가고 4학년 선배 순징레이 혼자 남아 니라닝을 여자 기숙사까지 바래다 줍니다. 순징레이와 니라닝 두 사람은 평소에도 사이가 유별나게 좋았습니다. 이전에도 모임이 늦게 끝나면 순징레이는 꼭 니라닝을 기숙사까지 바래다 주었죠. 진술을 조합한 결과 경찰은 니라닝을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순징레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경찰은 몰래 그의 뒤를 조사합니다. 조사에서 순징레이는 니라닝이 기숙사로 들어가는 걸 보고 자기는 남자 기숙사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순징레이의 룸메이트는 순징레이가 24일 토요일 저녁 11시 전에 기숙사로 돌아왔다고 진술하죠. 그렇다면 니라닝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녀는 기숙사로 들어가는 척하다 순징레이가 남자 기숙사로 돌아가는 걸 보고 바로 빠져나와 다른 곳으로 간 걸까요? 니라닝의 대학 주변은 성중촌이라고 불리는 마을입니다. 니라닝의 친구들 말에 따르면 그녀는 학교 주변 마을 성중촌에서 주로 활동했습니다. 학교 주변을 떠나는 일은 거의 없었죠. 친구들은 니라닝 혼자 어디 멀리 간다는 건 상상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학교 주변을 집중적으로 수사합니다. 얼마 후 경찰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니라닝은 사건 당일 저녁 기숙사로 들어가지 않고 학교 밖으로 다시 나옵니다. 그녀는 성중촌에 있는 한 낡은 주택가로가 야오잉이라는 친구에게 전화를 합니다. 나 지금 친구 일 도와주러 잠깐 너희 집 아래에 왔어. 니라닝과 야오잉은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는 전화를 끊습니다. 이것이 그녀와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니라닝이 친구 야오잉과 통화를 한 건 24일 저녁 10시 10분경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니라닝은 순징레이 등 선배 6명과 간단히 술자리를 하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순징레이와는 여자 기숙사 앞에서 헤어지죠. 그런데 친구의 부탁으로 기숙사에 들어가지 않고 친구를 도와주러 학교 밖 성중촌으로 갑니다. 늦은 시각 니라닝에게 도와달라고 말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그 친구를 찾아야만 합니다. 경찰은 니라닝의 룸메이트와 친구들, 주변인을 중심으로 단문 수사를 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 말이죠. 그는 바로 순징레이입니다. 경찰은 니라닝을 학교 밖으로 불러낸 친구가 순징레이가 아닌지 의심합니다. 경찰은 모임이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가기까지 약 1시간가량 순징레이의 행적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니라닝을 여자 기숙사까지 바래다 주었다는 것도 순징레이의 말뿐이었지 확인된 사실은 아니었죠. 학생들의 행동 반경이 학교 혹은 그 주변으로 국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경찰은 순징레이가 범행을 저지를 시간은 충분했다고 판단합니다. 경찰은 순징레이를 주요 용의선상에 올리고 수사를 벌입니다. 3월 27일 저녁 경찰은 순징레이를 경찰서로 소환합니다. 순징레이는 이전 조사와 달리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차를 타고 경찰서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담배를 피웠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순징레이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의 진술은 뒤죽박죽, 엉망이었죠. 일관성 없는 진술, 잔뜩 긴장한 모습. 경찰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뀝니다. 경찰은 남자 기숙사로 가서 순징레이의 방을 조사합니다. 당신 가방에서 휴대전화 심카드를 발견했어요.
휴대전화 심카드가 한 장 더 있네요. 여기에 있는 것들 전부 당신 가방 안에 있던 거예요. 우리가 당신 가방에서 가져온 것들이죠. 경찰은 순징레이의 방에서 가방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가방에서 니라닝의 휴대전화 심카드를 발견하죠. 경찰이 니라닝의 심카드를 분석해보니 니라닝의 어머니 정씨가 받은 협박 문자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바로 순징레이가 보낸 것이었죠.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강하게 순징레이를 압박합니다. 결국 그는 니라닝의 실종이 자신과 관련이 있음을 시인합니다. 그러면 순징레이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순징레이는 범행 전 학교 주변 198번지에 방을 하나 얻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자기를 좀 도와달라며 니라닝을 그 방으로 불러냅니다. 24号晚上9点50多一点吧，我叫住倪兰英，让她一块跟我去到那个出租的房子里去拿点东西。绑架并杀害。 순징레이는 죽은 니라닝을 침대 밑에 숨깁니다. 그리고 모임이 끝나고 바로 온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있는 힘껏 기숙사로 달려갑니다. 나름 알리바이까지 생각하는 영악함을 보였군요. 다음 날 3월 25일 일요일 저녁, 순징레이는 다시 198번지에 있는 방으로 가 니라닝을 포대에 담습니다. 그리고 고속철도 다리 아래에 있는 폐가에 니라닝을 유기합니다. 순징레이는 학교로 돌아와 공중 화장실 하수구에 니라닝의 휴대전화와 학생증을 버립니다. 하지만 니라닝의 휴대전화 심카드는 따로 꺼내 친구에게 빌린 휴대전화에 넣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수를 사칭해 니라닝의 어머니에게 연락해 니라닝이 교통사고가 났다며 병원비를 요구합니다. 여기까지가 순징레이의 진술입니다. 순징레이는 대체 왜 평소 그렇게 가깝게 지냈던 동생 니라닝을 죽인 걸까요? 그의 요구대로 돈 때문이었을까요? 순징레이의 부모는 산동 연태시에 사는 어부입니다. 그의 가정 형편은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순징레이는 대학교에 들어가서부터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스스로 학비와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그는 아르바이트로 매달 약 1200위안, 우리 돈 약 22만 원을 벌었습니다. 당시 중국 물가를 고려해 볼 때 1200위안은 학생이 한 달 살기에 그리 부족한 돈은 아니었습니다. 2010년 9월, 순징레이는 사업 수완이 무척 뛰어났습니다. 그는 대학생들이 당구 치는 것을 좋아한다는 사실에 착안해 당구장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 자금으로 부모님에게 2만 위안, 우리 돈 약 37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순징레이는 학교 앞 성중촌에 당구장을 엽니다. 대박이 날 거라는 그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당구장이 잘 되면서 그는 한 달에 5천 위안을 벌게 됩니다. 순징레이 스스로 학비와 생활비를 모두 해결하고도 남는 돈이었죠.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진 순징레이는 자주 친구들에게 밥과 술을 샀습니다. 친구들은 순징레이를 통 큰 남자라며 남자 중에 남자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순징레이는 자기가 마치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만 같아 우쭐해졌습니다. 이때가 순징레이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입니다. 순징레이는 당구장에서 1학년 신입생 니라닝을 알게 됩니다. 니라닝은 당구장에 자주 놀러 왔고 순징레이를 친오빠처럼 따랐습니다. 순징레이 역시 니라닝을 자기 친동생처럼 아꼈습니다. 옆에서 친구들이 보기에도 두 사람 관계는 뭔가 좀 특별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었는데 순징레이는 왜 니라닝을 죽인 걸까요?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2011년 10월, 순징레이는 4학년이 됩니다. 졸업반이 된 그는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자기가 운영하던 당구장을 다른 사람에게 팝니다. 그리고 당구장을 판 대가로 4만 6천 위안, 우리 돈 약 850만 원 상당을 받게 됩니다. 당시 중국 물가를 생각하면 이 돈은 순징레이가 졸업할 때까지 충분히 쓰고도 남을 만큼의 큰 돈이었습니다. 갑자기 목돈이 생긴 순징레이는 주체를 못하고 흥청망청 돈을 써댑니다. 2012년 1월, 순징레이는 수중에 단돈 3천 위안만 남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그는 그 큰 돈을 다 써버립니다. 학비와 차를 사는데 반을 쓰고 반은 자기를 보러 온 여자친구를 위해 씁니다. 순징레이와 그의 여자친구는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순징레이는 서안에서, 여자친구는 산동에서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두 사람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만은 변치 않았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순징레이의 여자친구가 순징레이를 만나러 서안으로 옵니다. 여자친구가 서안에서 지내는 동안 순징레이는 먼 길을 온 여자친구를 위해 매일같이 비싼 선물을 사주고 비싼 레스토랑에 데려갑니다. 이렇게 그는 석 달이 지나기도 전에 당구장을 팔아받은 돈의 대부분을 써버립니다. 2012년 설날, 설을 맞아 순징레이와 그의 여자친구는 함께 부모님이 계신 산동에 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순징레이는 산동에 있는 한 회사의 면접을 봅니다. 다행히 결과는 좋았습니다. 순징레이는 졸업 후 산동에 있는 이 회사에서 일하기로 합니다. 직장을 구한 순징레이는 여자친구에게 청혼을 합니다. 두 사람은 졸업하면 바로 결혼하기로 약속하죠. 모든 일이 순조롭게 다 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순징레이에게는 여자친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있었습니다. 졸업까지는 아직 몇 달이나 남았는데 순징레이 수중에 돈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다고 부모님께 또 손을 벌리자니 면목이 없어 쉽사리 입 밖으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징레이는 여자친구도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지금으로선 여자친구가 좋은 회사에 들어갈 방법은 관시, 그러니까 인맥을 이용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했죠. 하지만 순징레이는 현재 여자친구의 취직을 도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앞가림하기도 힘들었죠. 다시 학교가 있는 서안으로 돌아온 순징레이의 생활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늘 친구들 앞에서 자신만만하고 우쭐대던 그였지만 돈이 떨어진 그는 여기저기 밥을 얻어먹고 신세를 져야만 했습니다. 사실 순징레이는 자기가 친구들보다 잘났고 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은근히 친구들을 무시하고 깔봤죠. 그런데 친구들한테 얻어먹고 다니고 아쉬운 소리 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참담하고 자존심 상했습니다. 그는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에 심한 분노를 느낍니다. 가난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내 진짜 모습이 아니야. 순징레이의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며칠 후 순징레이가 졸업 후 출근하기로 한 산동 회사에서 3월 30일부터 출근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지금 순징레이의 정신은 온통 여자친구의 일자리를 찾는 일에 쏠려 있습니다. 순징레이는 여자친구를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하는 일만이 자기의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조급해지면 조급해질수록 그는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없게 됐고 결국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구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설사 그것이 윤리와 도덕, 법을 어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 생각은 절 미치게 했죠. 아마도 마음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 마음은 정상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낮에는 좀 나았어요. 그런데 잠자리에만 들면 마치 뭐에 홀린 것처럼 나쁜 생각들만 떠올랐어요. 말하자면 납치 같은 건 말이에요. 바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순징레이는 처음에는 대학교 주변 마을 성중촌에 사는 아이들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얼마간의 관찰을 통해 그는 부모 몰래 아이를 데려온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깨닫습니다. 대부분의 부모가 아이들을 너무 잘 돌보고 있어 그 틈을 노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의 계획은 흐지부지 됩니다. 얼마 후 여자친구가 순징레이에게 빨리 고향 산동으로 오라며 그를 재촉합니다. 하지만 순징레이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초조해집니다. 그리고 그 초조함은 순징레이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기와 가까이에 있는 바로 손을 뻗을 수 있는 니라닝을 타깃으로 잡습니다. 2012년 3월 24일, 순징레이는 3월 28일에 산동으로 돌아가는 기차표를 구매합니다. 이제 서안을 떠날 날이 4일 남았습니다. 그는 오늘을 디데이로 잡습니다. 저녁 9시, 순징레이는 친구들과 함께 간단한 술자리를 갖습니다. 함께 자리했던 어느 누구도 순징레이가 평소와는 다르다는 걸 느끼지 못합니다. 순징레이는 니라닝을 주시하며 기회를 엿봅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늘 그랬던 것처럼 순징레이가 니라닝을 여자 기숙사 앞까지 바래다 줍니다. 니라닝이 기숙사로 들어가려는 순간 그가 니라닝을 부릅니다. 저기 미안한데
내가 성중촌에 방을 하나 빌렸거든. 괜찮으면 잠깐 물건 옮기는 것 좀 도와줄래? 니라닝은 흔쾌히 도와주겠다며 순징레이가 빌린 198번지 방으로 갑니다. 순징레이는 니라닝이 방심한 틈을 타 천으로 그녀의 목을 조릅니다. 서서히 그녀는 숨을 거둡니다. 李纯全是发紫的，我当时就很害怕。我说师妹，师妹，我喊了2声，她没反应了。 순징레이는 이렇게 니라닝의 목숨을 빼앗습니다. 그는 주변에서 보기에도 무척 각별한 사이였던 친동생과 같았던 니라닝을 여자친구를 좋은 회사에 취직시키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순징레이는 니라닝의 어머니에게 연락해 니라닝이 교통사고가 났다며 수술비로 6만 위안을 갈취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설픈 그의 거짓말은 금방 들통이 나고 말죠. 그는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시계탑으로 8만 위안을 가지고 오라며 협박 문자를 보냅니다. 하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순징레이는 아무 계획이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받을지, 사람들 눈을 피해 어떻게 시계탑을 빠져나갈지 등등 말이죠. 그래서 그는 돈 받는 것을 포기하고 시계탑에 나가지 않습니다. 사실 순징레이는 돈에 그렇게 안달복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가 이번에 들어간 회사 월급이 당구장을 운영하면서 번 돈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이죠. 그가 여자친구의 취업을 돕기 위해 돈이 필요했다면 그냥 착실하게 순리대로 회사만 다녔어도 될 일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렇게 조급하게 만들었던 걸까요? 순징레이 자신도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그릇된 욕망 때문에 꿈 많은 20살의 여대생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2012년 11월 서안시 중구인민법원은 순징레이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판결에 불복한 순징레이는 항소합니다. 2013년 12월 13일 2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의 형이 언제 집행되었는지 구체적인 날짜는 찾을 수 없지만 순징레이의 형은 이미 집행돼 지금 그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